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출근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충청 북부에는 내일까지 최대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어젯밤 충북 청주에는 시간당 50mm 폭우가 쏟아져 상가 등 곳곳이 침수됐고 도로 파임 현상으로 차량 20여 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10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함께 침수로 인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같은 달보다 8.5% 오르며 상승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이 시작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시장에선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2달 연속 6%대를 기록한 국내 소비자 물가는 기록적인 폭우까지 겹치며 24년 만에 연간 5%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9월에서 10월쯤 정점을 찍고 둔화할 것으로 예측돼 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어젯밤 9시까지 13만여 명으로 집계돼 사흘째 1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가 해제된 뒤 우울과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줄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비율은 코로나 이전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속도가 더딘 모양새입니다. 법리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기록물 불법 반출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자산가치 조작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정헌법 5조를 들어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어제 큰 비가 내린 충청권에는 오늘도 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지금도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대전 갑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양 기자의 뒤가 상당히 어지러워 보이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도로 포장이 뜯겨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쏟아진 풀들도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이곳 다리는 대전 갑천을 가로지르는 자전거 도로인데요. 어제 쏟아진 비에 불어난 물이 다리를 덮치면서 도로가 망가져 버린 겁니다. 지금 대전에는 약한 빗줄기가 내렸다가 그쳤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전에는 아직 큰 비가 오지는 않고 있지만 충남 당진과 서산에는 오늘 새벽 3시쯤부터 시간당 20에서 30mm 수준의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충북 청주에 내린 집중호우로 도로와 상가가 침수됐고 어제 오후 6시에서 7시쯤 시간당 50mm 가까운 비가 내린 충남 보령과 공주에서도 배수와 안전조치 출동이 잇따랐습니다. 충청 지역에는 현재 대전, 세종과 충남 대부분 시군, 충북 일부 시군의 호우경보가 나머지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산림청은 세종시와 충북 청주시 괴산군에 산사태 경보를, 충남 10개 시군에는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충청권에 내일 오전까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수 있고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는데요. 며칠간 이어진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비가 완전히 그칠 때까지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수도권 등에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한 정체전선이 다시 수도권에 영향을 주며 서울 동부와 경기 남부 등에 오전에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주요 도로 통행은 재개됐지만 여전히 시내 도로 곳곳은 운행이 제한되는 등 출근길 불편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미리 도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서울 반포동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잠수교는 아직도 통행이 안 되나요?
네, 이곳 반포동 일대는 새벽부터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잠수교는 여전히 물에 잠긴 상황인데요. 주변 공원은 공원이었던 걸 모를 만큼 물이 차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용산 방향 표지판 정도가 차오른 물 위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오전 4시 50분을 기해 경기 남부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 서울 동부 등 일부 지역에도 강한 비가 예보됐는데요. 현재 잠수교 수위는 7.3m 수준입니다. 어제 오전 9.7m까지 치솟은 것에 비해 낮아졌지만 운행이 전면 통제되는 6.5m를 넘긴 수치입니다. 이 때문에 보행자는 물론 차량도 통행할 수 없습니다. 잠수교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팔당댐에서도 여전히 방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5시 50분부터 팔당댐은 초당 8,700톤에서 1,000톤 늘어난 9,700톤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잠수교와 함께 통행이 제한됐던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동작대교 양방향은 어젯밤 9시 45분을 기준으로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 도로 18곳은 교통 통제가 여전합니다. 당산나들목 양방향, 개원나들목 개화육관문 등이 모두 양방향 통제 중입니다. 노들로 여의상류 한강대교, 양화대교 여의 하류 구간이 여전히 양방향 길이 막혔고 양재천로 양재천교 영동일교 양방향도 차량 통행이 어렵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올림픽대로 등 주요 도로는 원활한 통행을 하고 있지만 강변북로 일부는 시속 40km대 서행 움직임을 보이는 구간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수도권은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추가로 비가 내려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멍이 뚫린 도로도 있으니 출근길 조심해야겠습니다. 이 당후 상황에 따라 운행 통제 구간이 늘어날 걸 대비해 출근 전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 등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YTN 임성대입니다. 8일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호우로 서울과 경기, 강원에서 사망 실종자가 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 11시 기준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실종 8명, 부상 19명으로 집계했습니다.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강원 원주에서 벌통을 살피러 간 노부부가 실종돼 경찰과 소방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집중호우가 내린 8일 밤 서초구 서초동 맨홀에 빠져서 실종됐던 40대 남성이 어제 오후에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1.5km 거리에 있는 다른 맨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도 계속 늘고 있으며 시설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우로 거주지가 파손되거나 침수된 이재민은 570가구 723명으로 서울과 경기에 집중됐습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북 청주의 상가 건물은 하루 만에 또 침수됐고 중부고속도로에서는 도로 파임 현상으로 차량 20여 대가 파손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한꺼번에 내린 많은 비로 도로에 성인 무릎 높이만큼 물이 차면서 차량 여러 대가 침수됐습니다. 상가 10여 곳도 물에 잠겼는데 수압을 견디지 못한 유리창은 산산조각났습니다. 어제 새벽 내린 비 피해를 수습하지도 못했는데 하루 만에 또 물에 잠긴 겁니다. 한 30분 만에 물이 허리까지 찼기 때문에 이런 차량이나 아니면 가게나 이런 데 물이 전부 다 침수해갖고 사람들이 아예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물이 차갖고. 청주에는 어젯밤 1시간에 50mm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밤 9시쯤에는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향 남이분기점 부근에 세로 60cm, 가로 40cm 크기로 도로가 파여 주행하던 차량 20여 대의 타이어가 손상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견인 차량이 부족해 현장이 정리될 때까지 3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비슷한 시각 청주 시내 한 아파트에도 빗물이 가득 보였습니다. 지하 주차장도 침수되면서 주민들은 차량을 다른 곳으로 급하게 옮겼습니다. 대청댐 인근에선 쏟아진 비로 소나무가 쓰러지면서 왕복 2차선 도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밤 11시쯤에는 용암동 도로와 인도가 물에 잠기면서 소방대원들이 긴급 배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 이후 잠시 소강 상태에 놓인 서울 곳곳의 모습은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복구 작업에 돌입했지만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높다란 축대가 버텨내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래에 있던 검은 승용차도 그대로 덮쳐버렸습니다. 작업자 여러 명이 달라붙어 벽에 철근을 덧대고 흙을 퍼내보지만 무너지기 전 모습을 되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오다가 축대가 무너지면서 제가 한 5분 안에 나오지 않았으면 지금 저 차 안에 갇혀 있을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기 지금 백오동 주민인데요. 현재로서 월요일부터 전기, 수도 다 끊기고. 아파트 내부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비 때문에 전기와 물이 끊긴 상황이라 에어컨은 무용지물이 됐고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도 상하기 직전입니다. 주민들은 구청에서 나눠주는 생수로 간신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집에서 단수가 됐다는 얘기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 바깥에 나와 있는 상황이 가장 불편하죠. 아파트에 물과 전기가 겨우 다시 공급됐지만 무너진 축대 복구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의 구룡마을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윗집에서 떠밀려 내려온 가전제품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가 보면 장판은 이미 뜯어져 나갔고 가구들도 축축합니다. 뭐가 덩어리가 축축해서 일어나니까 벌써 차단기가 그냥 딱 떨어지는 거야. 옆집 권사님은 벌써 자기네 집에서 기어 나오다가. 주민들은 직접 삽을 들어 집 앞에 쌓인 진흙을 퍼내고 깨끗한 물을 받아 바닥을 청소해보지만 비가 오기 전 집의 모습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이 들어차면서 벽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 안은 진흙 범벅이 되었습니다. 결국 주민 89명은 인근 중학교에 마련된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고 나머지 주민들은 구호용품을 지원받아 생활하는 실정입니다. 가구는 다 물에 잠기고 좀 이제 높이 해놓은 거는 이제 그나마 그 생존 상태 그대로 있다는 보면 되는 것이죠. 빨리 이제 주민들의 이주 대책안에 대해서 복귀하는 그런 생활 대책을 좀 마련해 줬으면은. 문제는 또 다른 비 예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 일상 회복을 위한 기본적인 복구를 기대해보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일 부부장이 이 남측에 반드시 강력한 보복성 대응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중앙위원회 일 부부장이 남측에 반드시 강력한 보복성 대응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의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어떤 선후 과정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는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가적인 내용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로 불편을 겪은 국민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사과를 한 건 처음입니다. 이 아파트 옹벽이 무너진 현장을 찾아선 국민 안전은 정부 책임이라고 강조했는데 국정 홍보용 사진으로 일가족 참변 현장을 쓴 것을 놓고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박소정 기자입니다. 출근길을 급하게 바꿔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정부 서울청사 재난안전상황실로 향한 윤석열 대통령. 총리 주재였던 홍수 피해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는 최악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최악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곧바로 이어진 하천 홍수 도심 침수 대책 회의. 윤 대통령은 먼저 집중호우로 불편을 겪은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취임 이후에 직접 사과를 한 건 처음입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굳이 사과라고 보지 않는다며 소통의 일환이라고 했다가 사과가 맞는다고 반복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 기상이변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강조하면서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홍수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하 저류조와 지하 방수 터널의 재추진도 언급했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과거에 좀 준비를 하셨다가 행정권이 바뀌면서 그동안 추진을 못했던 또 물을 잡아주는 이런 지하 터널이라든지. 회의를 마친 뒤에는 폭우로 옹벽이 무너져 내려 주민들이 대피한 아파트 현장을 둘러보고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이틀 연속 수해 현장 행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림동 사고 현장 방문 사진이 대통령실 홈페이지와 SNS에 국정 홍보용으로 사용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렀습니다. 일가족이 목숨을 잃은 곳을 배경으로 쓴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커지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폭우가 쏟아졌던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한 남매가 맨홀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고 40시간 만에 남동생의 시신이 발견됐지만 친누나는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황보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서초동 빌딩 앞 맨홀,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8일 밤 11시쯤 폭우로 인한 내부 압력을 못 이겨 뚜껑이 열려있던 해당 맨홀에 40대 남성 A씨와 그의 친누나인 50대 여성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는 실종 지점에서 1km 정도 떨어진 서초동 아파트 단지 인근 맨홀 아래 하수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 접수 40시간 만이었습니다. 실종 당시 폭우로 인해 하수도의 급류가 강해 수색 작업이 늦어졌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입니다. 처음 같은 경우 맨홀 수색에 있어서는 그 급류가 너무 세가지고 그 진입을 하지 소방기에는 못했습니다. A씨의 친누나는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A씨의 친누나가 하수도를 따라 한강까지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하수도가 끝나는 반포천 일대까지 범위를 넓혀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강 쪽도 수색을 하고 있어요. 한강이랑 반포천 쪽으로 둘 다 양방향으로 수색 중이에요. A씨 남매가 실종됐던 밤 서울 서초동의 또 다른 빌딩 두 곳에서도 각각 40대 남성과 50대 남성이 지하층으로 휩쓸려 내려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네, 폭우로 곳곳에서는 침수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네, 시청자분들이 YTN에 보내주신 제보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네, 어젯밤 10시 20분쯤입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복대동 주택가 모습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차량 여러 대가 침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바퀴도 충분히 잠겨서 완전히 물이 자동차가 잠겨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가 앞에도 보시는 것처럼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이곳은 충북 청주 상당구 용암동의 번화가 모습입니다. 어젯밤 11시에 한 시청자분이 찍어서 YTN에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도로는 물론이고 인도까지 침수됐습니다. 현재 이 부근 차량 통행이 어려운 상태인데 소방대원들이 배수로 점검을 하고 또 배수 작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어젯밤 10시쯤입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복대동 주택가인데요. 청주엔 어젯밤에 시간당 최고 50mm가량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늦은 밤인데도 이 주택가 도로가 이렇게 침수되자 주민들이 함께 바가지 등으로 물을 퍼내면서 복구 작업을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보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중호우 관련 대책으로 10년 전에 백지화됐던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을 강남 등 6곳에 다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당 빗물 처리 용량을 현재 95mm에서 강남의 경우 110mm 폭우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폭우로 서울에서만 사망자와 실종자가 9명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집계를 보면 이재민도 3,000명이 넘습니다. 사흘 동안 폭우 피해 현장을 점검한 오세훈 시장이 집중호우 관련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 시장이 지목한 핵심 문제는 대규모 빗물 저장 시설 부족이었습니다. 서울 양천구는 시간당 최대 100mm의 폭우를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저류 배수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에 침수 피해가 거의 없었지만 대규모 빗물 저장 시설이 없어 시간당 85mm 강우까지만 소화할 수 있는 강남은 피해가 컸습니다. 오 시장은 상습 침수 지역인 강남과 도림천, 광화문 일대 등에 대규모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을 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남역 일대, 도림천, 그리고 광화문 지역 등 상습 침수 지역 6곳에 대해서
빗물 저류 배수 시설 건설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은 오 시장이 과거 재임 시절인 2011년 7곳에 추진을 계획했다가 박원순 전 시장 취임 이후 대폭 축소된 바 있습니다. 시는 이 시설을 재추진해 서울의 시간당 강우 처리 용량을 현재 30년 빈도 강우에 해당하는 95mm에서 100mm로 상습 침수 지역인 강남은 110mm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향후 10년 동안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시는 재원은 기본 예산 외에 지방채 발행과 국비 지원을 통해 조달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사망자가 이번 호우 관련해서 1명 늘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호우 사망자가 1명 늘어나서 총 11명이고요. 이 실종자는 그대로 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호우로 사망자가 1명이 더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사망자가 1명 더 늘어나서 11명, 또 실종자는 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밤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강원도 영서 지역에서도 호우주의보가 발령돼서 산사태나 낙석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오늘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수도권에 다시 비가 내리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모시고 자세한 기상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밤사이 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일단 현재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은 어디입니까? 네, 충청 남북도 지방이고요. 또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또 경상북도 일부, 전라북도 북쪽에 특히 그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일부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니까 주로 어찌됐건 또 오늘 또 중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비가 우려가 됩니다. 이번에 내린 폭우로 좀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은데요. 뭐 서울은 어제 소강 상태였을 때 복구 작업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울에 다시 비가 오면 피해가 좀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집안이 뭐 다 약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 만에 복구가 뭐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고요. 다행히 어제 낮에 햇빛이 비쳤는데 주로 어제는 충청권에 많은 비가 내렸거든요. 어제 하루만 충청도 지방에 한 200mm 넘게 내린 지역도 있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 현재 충청도 지방에 그 강한 비구름대가 놓여 있습니다. 근데 계속 거기에 머무르지는 않고요.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경기 남부, 충청 남북도, 경상북도의 북쪽, 전라북도 북쪽 이렇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지금 내일은 좀 남쪽으로 더 내려갈 것으로 보여서 저 제주도를 제외한 뭐 전국이 어찌됐건 이번 그 정체전선이 오르락내락하면서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8일과 9일처럼 그렇게 강한 비가 그런 정도의 양이 남쪽에서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폭우의 특징을 보면 국지적입니다. 비가 오는 곳만 계속 내리고 있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그 남쪽 그 뜨거운 공기 그러니까 열대 기단과 북쪽의 대륙 기단이 힘의 균형이 거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이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또 남쪽으로 내려가지도 않은 거의 그 제자리에 머무는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은 강수량이 뭐 한 3일 동안에 600mm가 넘는 비가 내리기도 했고 반면에 남쪽은 아예 비가 내리지 않고 이런 상태가 계속이 되고요. 또 그 정체전선상에서 남북의 비구름대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 지난 그 8일 밤 강남에 폭우가 쏟아질 때 불과 한 20km 북쪽인 도봉구는 비가 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 지역적인 편차가
컸습니다. 네, 이 정체 전선이 어떻게 이동할지 좀 궁금해지는데 네. 다음 주에도 좀 비 소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충청 지방에 머무르던 장마 전선이 네. 정체 전선이 약간 남쪽으로 내려가긴 하겠지만 계속 뭐 제주도까지 내려가진 않기 때문에 이번 정체 전선 기간 중에 제주도는 폭염 속에 시달리고 전혀 비는 오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체 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또 오늘 밤 우리 경기 남부까지 올라갔다 오르락내리락 하겠고요. 내일 모레부터는 서울 경기 지역은 일찍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15일과 16일 서울 경기 수도권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고 또 그때 충청도와 전라도 지방은 한 13, 1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그 이후에 19일과 20일 또 수도권에 이 정체 전선이 올라오니까 8일 시작됐으니까 한 열흘 이상 이 2차 정체 전선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강원 지역이나 또 일부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 낙석 사고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자체들이 좀 조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산사태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수십 년 동안 다져진 이 산을 깎은 부분들이 어김없이 이 정도의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나거든요. 전원주택을 지었다거나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산을 깎았다거나 이런 쪽은 이 정도의 양의 비가 오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자, 그러한 지역 중심으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인명피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 폭우를 보면 뭐 많이 내리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19일, 20일까지 좀 길게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걸 또 일반적인 장마로 분류하지는 않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기상학적으로 장마는 이제 초여름에 6월 하순에서 7월 하순 사이 약 한 달간 그러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남쪽에서 덥고 습한 따뜻한 기단이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생긴 그 정체전선 그 기간을 이제 장마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장마라고 하는데 이 초가을에 늦여름에 생기는 이 현상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고 내려오면서 생기는 정체전선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초여름의 장마전선과 유사하다 그래서 가을 장마 또는 2차 장마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기간을 장마라고 하는 어떤 기상학적인 용어를 쓰진 않습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비교적 여러 날 비가 내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과 같은 기록적인 폭우의 원인 중에 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의 영향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폭염에 시달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루에 내린 강수량, 1시간에 내린 강수량 이런 게 이번에 기록이 깨졌잖아요. 서울 중심으로. 자,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과거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극값들이 나타났다. 기후가 변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고요.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재해를 유발하는 위험 기상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 위해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부터 전 인류가 환경 보호에 힘써야 되겠다. 이러한 이 기상 이변이 자주 일어나는 걸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랬다. 지구 온난화는 왜 생겼냐? 우리가 석탄과 석유를 인간이 많이 사용을 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환경 보호에 각별히 이번 재난을 계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겨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폭우가 계속 내릴 수 있는 기후로 변화하면 배수 시스템 같은 것도 좀 점검을 더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 시내를 전부 뜯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1시간에 한 85mm의 강수량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고 한다면 140mm가 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새로 공사하는 곳에서는 그러한 것에 대비해서 그런 하수관 공사나 그런 저수시설이나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승배 본부장과 함께 자세한 기상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기록물 불법 반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자산가치 조작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과거 힐러리의 묵비권 사용을 맹비난했던 트럼프는 정작 신문에 들어가자 묵비권을 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뉴욕의 거처인 트럼프 호텔을 나와 뉴욕주 검찰청으로 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신병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엄지손가락만 치켜 세웁니다. How do you feel, Mr. Trump? How do you feel?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 건 가족 기업의 자산가치 조작 의혹 때문입니다. 세금을 덜 내려고 부동산 자산가치를 줄이고는 대출을 더 받기 위해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흑인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난하며 자신에 대한 수사는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작 검찰 신문에 들어가서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묵비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5조를 내세운 겁니다. 트럼프는 과거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을 공격할 때 결백하다면 수정헌법 5조를 들먹일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So there are 5 people taking the Fifth Amendment, like you see on the mob, right? You see the mob takes the Fifth. If you're innocent, why are you taking the Fifth Amendment? 언론에선 맨해튼 검찰이 같은 건으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을 의식해 위증 혐의를 추가하지 않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한 의회 조사에 FBI의 기록물 불법 반출 수사, 거기에 검찰의 자산가치 조작 의혹 수사까지 전방위 압박을 받는 트럼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수사를 지지층 결집에 역이용하고 있지만 2중 3중의 법망이 조여오고 있어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둔화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노동부는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년 같은 달보다 8.5%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40년 만에 최대폭이었던 전달 9.1%보다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달 대비로는 물가에 변동이 없어 인플레이션이 0%나 마찬가지라며 반겼습니다. I just want to say a number. 0. Today we received news that our economy had 0% inflation in the month of July. 0%.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시장 전문가 전망치보다도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등하던 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선 것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에너지는 32.9%, 휘발유는 44% 올라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ut it's far from done in our effort to bring inflation down, but we'r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So some good economic news today and some work ahead. 이번 발표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부담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다음 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부담에 짓눌렸던 투자자들은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조정 분위기를 보이던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7월 물가 지표가 발표되면서 1, 2%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2달 연속 6%대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가 집중호우까지 겹치며 24년 만에 연간 5%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가가 9월에서 10월쯤에 정점을 찍고 둔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정부는 농작물 침수 피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채소류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기상악재까지 겹친 겁니다. 이미 6%대로 치솟은 고물가에 가족밥상을 차리는 주부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야채도 많이 먹고 해야 아이들한테 더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쉽게 살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아이들 건강에 많이 걱정이 되죠. 지난달 농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8.5%나 올랐습니다. 특히 배추가 72.7%, 오이와 상추, 시금치도 60에서 70% 상승했습니다. 비상이 걸린 올해 소비자 물가는 24년 만에 연간 5%대를 웃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월에서 7월까지 이미 4.9%나 올라 8월 이후 물가가 전월과 같거나 떨어지지 않는 이상 올해 물가 상승률은 5%를 넘을 전망입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이 5%를 넘는 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물가 상승률은 4.7%였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을 5.1%로 예측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9월에서 10월쯤 물가가 정점을 찍고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안팎으로 떨어지고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이 재개되면서 7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전월보다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면서 민간 경제 활력 제고 노력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른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는 가운데 10월부터 전기요금이 추가로 오르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도 여전히 커 연말까지 고물가 행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오늘도 전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 북부에는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지금도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요? 네, 오늘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국지성 호우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현재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대는 충청과 강원도에 머물고 있고요. 이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특보도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나흘간 경기도 양평과 광주에는 6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요. 서울의 경우 동작구가 576mm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충청 북부에는 150mm 이상, 강원 영서와 전남 북부 쪽으로도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비가 내리며 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반면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늘도 출근길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번엔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현재 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혜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요즘 출퇴근길이 그야말로 대란이죠. 오늘 다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통제되는 구간은 어딘지, 정체 심한 곳은 어딘지 궁금하실 겁니다. 네, 지도를 통해서 짚어보면요. 일단 통제되는 곳은 여의도 주변이죠. 여의 상류나들목과 한강대교 사이 양방향 통행이 차단돼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잠수교도 양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도 통제될 거라 예상을 하실 수 있는 동부간선로는 아직까지는 통행 가능한 상황이니까요. 교통정보 잘 확인하면서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강 따라 동서로 이동하는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도 현재는 통제 구간은 없는 상황이고요. 또 용인이나 분당 지역에서 강남을 오갈 수 있는 분당 수서로도 정체 정도만 감안하시면 이동 불가한 곳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용인 서울선이 용인 방향으로 서판교 나들목 주변 여전히 토사 제거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회할 수 있는 도로 진출로 쪽이 이렇게 물에 잠겨
잠겨 있는 곳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안전하게 주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부선 이용해 분당이나 용인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부산 방향 상황, 수원 신갈 나들목 주변 정체가 극심하고 강남 일대 특히 비가 많이 내렸었죠. 이 강남을 통과하는 경부선 서초나 잠원 부근 지금은 차량 이동 가능한데 양재부터 반포까지 서울 방향으로 정체는 감안해 주셔야겠습니다. 빗길에선 20에서 50% 감속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8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1면입니다. 폭우 관련 기사인데요. 제목에 보면 지금 터널 사진이 보이는데 이 빗물 터널이 목동을 구했다라는 내용의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신월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의 모습입니다. 네. 이번에 피해가 극심했던 강남 지역과는 달리 양천구나 강서구 등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덜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양천구 신월동 상습 침수 지역으로 꼽혔던 곳이지만 이번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입은 이유로는 이 빗물 터널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지하 40m 지점에 있는 축구장 3개 크기의 터널이고요. 지난 8일과 9일 22만 5천여 톤의 비를 머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이었죠. 우면산 산사태를 겪으면서 당시 서울시는 긴급대책 중 하나로 상습 침수 지역 7곳에 이와 같은 빗물 터널을 짓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비용이나 안전성 등의 문제로 대부분은 무산이 됐고 실제로 완공이 됐던 건 신월 배수터널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피해를 보면서 현재 수방 시스템의 한계를 느낀 서울시 다시 이곳들의 빗물 터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2027년까지 1단계로 강남역 일대 그리고 도림천, 광화문 지역을 진행을 하고 동작구와 강동구, 용산구는 2030년까지 2단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피해가 반복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좀 분명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날씨 관련 내용인데요. 대책 마련을 철저히 해도 예상을 뛰어넘은 그런 재해가 다가오면 속수무책인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상기후에 대한 소식을 부쩍 많이 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에 이번에도 역시나 그러한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네. 지금 중앙에 보시면 세계 지도가 하나 펼쳐져 있는데 이 중에 파란색 계열로 나타난 곳이 집중 폭우가 쏟아진 지역이고요. 빨간색은 폭염, 또 주황색은 가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이러한 이상기후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우리와 같이 집중폭우가 쏟아진 호주에서는 지난 7월 이재민 8만 5천여 명이 발생했다고 하고요. 파키스탄에서는 지난 6월 대규모 홍수로 3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인도에서는 지난 3월 평균 최고 기온이 33.1도를 기록했는데 1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다고 하고요. 유럽은 가뭄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영국 남부는 87년 만에 가장 건조한 날씨가 기록이 되고 있고 프랑스는 7월 역대 최소 강우량의 물 사용 제한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네. 이 기사는 이러한 모습을 기후 재앙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올 상반기에만 전 세계에서 4,3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하고요.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85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도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최근에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고요. 관련된 발표도 나왔습니다. 그때 내용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1면에 실린 기사 함께 보실 텐데요. 이번 회담이 진행된 뒤에 박진 외교부 장관, 사드는 우리 안보 주권 사안이란 점을 중국에 분명히 밝혔고 이른바 산불 역시 합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 외교부는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산불 일한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일한입니다. 기존 산불에 대해서 일한, 그러니까 기존의 경북 성주시에 배치된 사드의 탐지 거리를 제한하라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중국의 입장은 현재 사드의 탐지 거리가 중국에 닿고 있고 이럴 경우에는 주한미군이 중국 동북부 지역을 탐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군은 사드 배치를 하면서 탐지 거리에 대해서 800km 이내로 제한할 거라고 설명한 바 있긴 한데요. 중국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문제라고 본 겁니다. 이 기사에서는 중국이 앞으로 일한이라는 쟁점에 무게를 실을 경우 우리 정부가 대처할 방안이 마땅치 않을 수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드 운용 권한이 미군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기사에선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치킨 관련 얘기입니다. 최근에 대형마트들이 가성비가 좋은 치킨들을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들이 긴장을 하고 있던 내용의 기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30일인데요. 홈플러스는 한 마리에 6,990원 하는 당당 치킨을 내놨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저렴한 가격에 주목을 받으면서 출시 39일 만에 30만 마리 판매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롯데마트나 이마트 등에서도 프랜차이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치킨을 팔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닭고기나 식용유 등을 대량 매입해서 단가를 낮추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팔아도 마진이 남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편 프랜차이즈들은 맛과 품질 면에서 크게 차이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진열돼 있는 상품을 데워서 먹는 과정에서 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최근 다양한 맛의 치킨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러한 다양성도 충족시켜주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반값 치킨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대형마트로 유인한다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논란이 지난 2010년에도 있었는데요. 12년 만에 비슷한 논란이 다시 부활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당시에는 이제 일주일 만에 대형마트들의 치킨 판매가 중단이 됐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고물가 탓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이제 플랫폼을 통한 초단기 임시 노동자들을 기그워커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으로 배달 노동자가 있겠죠. 220만 명에 달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많이 들려오는 단어 중 하나죠. 기그워크 혹은 기그워커. 본인 사정에 따라서 일하고 싶을 땐 일하고 쉬고 싶을 때는 쉬는 형태의 노동 또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네. 이 노동부의 발표를 보면요. 기그워커 작년 말 기준 2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이 중에 55%는 이른바 MZ세대라고 부르는 20, 30대였고요. 배달이나 청소, 돌봄 등의 단순 노동부터 최근에는 번역이나 논문 조사 등 전문 노동 범위까지 넓어졌다고 합니다. 이들이 기그워커로 일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보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꼽고 있었고요. 또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 혹은 조직 문화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도 장점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런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새로운 사회적 쟁점이 됐다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부는 최근 기그워커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만드는 과정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른바 아홉수에 걸렸다는 소문이 퍼졌던 오타니 선수가 10승에 성공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후 10승을 달성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그러면서 10승 투수이자 또 10개 이상의 홈런을 친 타자라는 대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이 기록은 무려 104년 전 베이브 루스 이후에 처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투수와 타자를 겸업하는 거는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굉장히 힘들다라고 알려졌는데 잘하기는 당연히 더 어렵겠죠. 미국 현지 언론들은 이런 대기록을 작성한 오타니를 극찬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또 심지어 투수로서 10승을 기록하는 그 경기에서 타자로 솔로 홈런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네. 시즌 25호 홈런이자 개인 통상 118호 홈런이었습니다. 이 홈런 기록으로 오타니는 일본 메이저리그 선배이기도 한 이치로의 117호 홈런 기록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오타니의 기록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대기록들을 쓰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의 비상대책위 체제 전환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결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며 당을 상대로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와 맞물려 있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기간을 두고도 당내 이견이 여전합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결국 법적 대응을 선택하며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 측은 수해 상황을 고려해 인터넷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집권 여당 대표가 당 결정에 반발해 법원 판단을 구하는 건 초유의 일입니다. 이 대표 측은 당의 조치로 대표직 복귀가 불가능해지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과 비대위 전환 과정에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의 판단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이준석 대표와 접촉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극적인 갈등 봉합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강한 반발은 물론 차기 당대표 선출 시기와 맞물려 있는 비대위 활동 시한도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비대위원 인선에 주력하고 있는 주 위원장은 일단 비대위를 최대한 짧게 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는 일각의 주장엔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빠르게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 얘기 주셨던 거에서 변함이 없으신지. 그러면 비대위를 할 건 뭐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가 하면 되지. 차기 당권 주자들은 벌써 몸풀기에 들어갔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 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을 때리며 존재감 키우기에 나섰고 나경원 전 의원도 이제는 고민해보겠다며 당권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제가 적합하다면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고민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좀 고민하려고 합니다. 몸은 정치인들은 언제나 풀려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알겠습니다. 앞서 친윤계 세력화 논란으로 제동이 걸렸던 가칭 민들레 모임도 이름을 바꿔 이달 말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내 의원 가운데 절반 정도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움직임도 향후 당권 경쟁 구도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위기를 수습하겠다며 속전속결로 비대위를 띄웠지만 법원 판단과 비대위 구성을 둘러싼 이견 탓에 당이 완전히 안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5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놓고 이 후보와 박용진 후보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전날 토론회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비판했던 강훈식 후보는 이번엔 자신의 정치적 연고지인 충청 민심에 호소하며 대체로 정책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열기가 뜨거웠던 민주당 5차 토론회 현장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정치 탄압을 당하고 있고 국기문란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싸우려면 그런 근거와 자료를 주시면 같이 싸우겠다 이런 말씀을 오히려 드리는 거예요. 마녀가 아닌 증거는 동지로서 없는 겁니다.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마녀가 아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마녀인 증거를 본인이 내셔야지요. 마녀라고는 그 수사기관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으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아닌 증거를 내라면서요.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충남도민의 고민은 석탄화력 발전소의 감축은 원하지만 뭐 당진, 태안, 보령, 서천 이런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환경 이유로 폐쇄가 되면 이분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법이 무엇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부인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 사실은 이재명 의원실을 통해 먼저 알려졌는데요. 앞서 경찰이 이례적으로 수사 마무리 시점으로 밝힌 이달 중순에 예정대로 수사 결과가 발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실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 남부경찰청으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김 씨의 소환 시점이 관심사였는데 입을 다물던 경찰이 아닌 이 의원 측에서 수사 상황을 먼저 밝힌 건 이례적입니다. 이 의원 측은 또 김 씨가 지난해 8월 당 관련 인사들과 모인 식사 자리에서 본인의 몫만 정치자금 카드로 계산했고 의혹 제보자 A씨가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동석자의 식사비를 결제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김 씨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법인카드 의혹 수사를 이달 중순에 마무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수사 마무리 시점을 구체적으로 예고한 것도 이례적이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결제와 사적 심부름을 지시한 수행비서 배모 씨를 부른 게 지난 3일이고 공익제보자 A씨 직접 조사는 그 다음 날 이뤄졌습니다. 당장 김혜경 씨를 소환 조사하더라도 이후 법리 검토 과정을 고려하면 중순에 수사 결과를 마무리한다는 건 무리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고려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취지여서 날짜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며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이 애초 밝힌 계획은 법인카드 의혹 사건부터 마무리하고 GH 비선 캠프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 그리고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등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다른 수사들을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단추로 언급된 수사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는 만큼 다른 수사 진행 상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검찰이 수사권 축소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막상 존재감을 과시할 만한 주요 사건 수사 속도는 생각보다 더딘 모습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법리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인식은 시작부터 명확했습니다.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입법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검찰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공포된 개정법이 시행되기까지 넉 달 동안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존재 이유를 보여줄 거란 예상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전 정권 사정 국면은 국가정보원이 탈북어민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전직 원장들을 직접 고발하면서 본격 조성됐습니다.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역시 문재인 정부를 겨누고 있고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대장동 의혹도 원점에서 재수사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수사권 축소법 시행을 한 달 앞둔 지금 검찰의 수사 행보는 정중동에 가깝습니다. 대선 전 시작된 여가부 공약 개발 사건 말고는 대부분 참고인 조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 공백 속에 급한 대로 조직 개편과 인사가 단행되긴 했지만 지난달 수사팀이 다시 꾸려진 뒤 기록 검토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치적 파급력도 크다 보니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사건의 특성도 한몫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도 부담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 평가가 날로 나빠지는 상황에서 전 정권 수사의 속도를 냈다간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가장 먼저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째,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동을 건 사정 국면을 오래 끌다간 피로감만 가중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속도 조절을 끝낼 시점은 결국 새 총장이 취임할 다음 달 중순 무렵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나인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지금 밤사이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 대비 8.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상승세가 둔화한 거죠? 예,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지난달에 이제 9.1%가 지난달 사실 6월달 지표가 9.1%가 나왔는데 그게 시장의 기대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8.8%를 예상했는데 9.1%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이 우려되는 것이 아니냐, 급격한 금리 인상이 우려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번에는 한 8.7%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한 8.5% 정도로 오히려 좀 낮게 나오면서 통화가 금리 인상 정책이 조금 적절한, 흔히 말하는 속도 조절이라 이야기하자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물가 상승률이 기대보다는
덜 나오고 있으니까 이에 맞춰서 금리도 적절하게 조정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러한 근간에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다. 특히 이제 미국의 휘발유 가격들이 60일 연속 거의 하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근데 지난달만 보면 한 7.7%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뭐 정점을 찍었다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뭐 바이든 대통령도 뭐 인플레이션 완화 시작의 징후다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게 인플레이션이란 것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기준이고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기준이란 것은 완제품이 기준이라는 얘기겠죠. 기본적으로 완제품이 기준이기 때문에 외부 요인들, 그러니까 유가라든지 식료품, 원자재 가격 이런 요인들이 반영하는 데 조금 시차가 걸립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외부 요인들, 사실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유가, 그다음에 밀과 같은 곡물 가격들이 6월 달을 정점으로 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되니까 결국은 이러한 떨어진 양상이 한 달, 두 달, 세 달, 혹은 뭐 길게 보면은 한 두 분기까지 걸쳐서 이게 반영이 된다 그러면 차차차차 물가 지표가 좀 나아지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란 것은 CPI 소비자 물가 지수의 차이인데 근데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가 6월 달하고 7월 달하고 동일한 수준에 유지를 했거든요. 동일한 수준에 유지했다는 것은 실제 물가 자체는 오르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아서 네. 이제 차근차근 이게 조금 내려가는 경향성이 보일 수도 있다. 이제 유가 하락이 본격화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원자재 가격 하락이라든지 식료품 가격 하락, 식료품 죄송합니다. 그 밀가루나 곡물 가격들의 하락이 이제 식료품 가격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네. 이 하반기에는 조금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지금 피크가 아니라는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물가 상승세의 둔화가 밤사이 뉴욕 증시에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일단 물가 상승의 둔화는 결국 주식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뉴스죠. 크게는 네.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물가 상승률이 좀 줄어들게 되면은 금리 인상 압박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잡으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금리를 올리고 이에 따라서 소비를 위축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이런 정책들을 펼쳐야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9월달 통화 정책 역시 어떻게 보자면 이제 예전엔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다라고 많이들 더 확률이 높았는데 이제 네. 빅 스텝. 그러니까 0.75%포인트에서 뭐 0.5%포인트 올리는 확률이 점차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금리가 아무래도 덜 올라가게 되면은 주식과 채권이 흔히 말하는 대체 관계, 투자자들 입장에는 대체 관계니까 주식에 대한 수요가 좀 늘 수 있다는 측면,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보자면 경기 둔화 우려가 조금 줄어든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리 적극적으로 올리게 되면은 흔히 말해서 이제 수요가 위축이 되면은 투자가 위축이 되는 이런 안 좋은 사이클들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긴축 정책을 조금 덜 할 것이다 예측이 되면은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가 조금 줄어들게 되고요. 실제 실적들 자체도 미국 지금 실적들 자체들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어서 이런 우려들이 경제 상황 자체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줄어들면서 금리 인상 압력이 줄어들게 되고 경기 하강 압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뭐 주식시장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좀 살펴보면 뭐 폭우 피해 때문에 좀 침수된 차량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8,000대 육박한다고 하는데 뭐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힘들겠지만 보험사도 좀 손실이 클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보험사들은 재보험이라고 하죠.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재보험은 이런 기상 리스크, 그러니까 기후가 안 좋다든지 이러면 손해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일종의 또 보험료를 주고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한테 보험을 또 들게 되면 재보험사 뭐 코리안 리 뭐 이런 회사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네. 보험사 역시 재보험을 들기 때문에 이 손해 자체가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을 하면은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죠. 보통 그게 정해져 있는데 이런 손해보험사 역시 자기 부담금이 거의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규모 자체가 지금 예상이 1,000억대까지 예상이 되더라고요. 이제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손실이 예상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것들을 흔히 말해서 보험사 관리를 안 하게 되면은 이제 보험사 자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도 재보험을 들어놨고요. 네. 이런 재보험에서 일부 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해분들을 흔히 말하는 이익 복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엄청나게 큰 손실이 갈 거다. 영업이익상에 엄청나게 큰 손실이 갈 거다라고 예측하기는 좀 뭐 이게 금액 자체만 보고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는 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자동차 대수도 많고 외제차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금액 자체가 크니까
실적 자체에는 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올해 소비자 물가가 24년 만에 5%대를 웃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요. 예, 지금 사실은 상반기에는 가뭄이 문제였죠. 네. 가뭄이 문제여서 뭐 감자 가격이 올랐다든지 상추 가격이 올랐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이번 7월에는 또 폭우가 문제가 됐죠. 폭우가 문제가 되면서 7, 8월 죄송합니다. 7, 8월에는 비가 많이 오면서 이러한 또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특히 이제 9월에 또 추석이 가까이 있는데 네. 이런 안 좋은 기후 환경, 가뭄, 그다음에 폭우, 추석이 연달아 있으니까 흔히 말하는 식료품 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것들이 아니냐. 특히 외식 가격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네. 이런 식료품 물가 상승들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고요. 실제로도 지표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뭐 네. 10%, 8.5%라고 저희가 이야기가. 자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 배추 가격 그리고 뭐 시금치 가격, 오이 가격 70% 넘게 정말 많이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네. 이런 것들은 특히 기후에 민감한 것들이거든요. 기후에 민감하고 수급이 비가 많이 오거나 가물거나 하면은 수급 특히 상추 같은 것들이 최근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는데 네. 가물어도 안 되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특히 기후에 민감한 작물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근데 이제 9월 달에 또 수요 같은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러한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길 수가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추석 물가 관리 대책을 세우는 등 네. 전반적인 이 식료품 가격 안정에 여러 가지 정책을 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나라는 뭐 9월, 10월에 물가 정점을 찍을 거다라는 예상이 좀 많은데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게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 6월 달에 외부 요인들, 사실 유가 하락이 제일 중요한 요인인데 유가가 6월 달부터 좀 하락을 하기 시작하고요. 네. 이제 주유소 가시면은 기름값들이 그래도 2,000원 아래로 내려간 케이스, 서울에서도 2,000원 아래로 내려간 경우들 좀 많이 보시게 되는데 이런 유가 하락 자체가 결국은 전기료라든지 아니면 식료품 가격이라든지 모든 원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되니까 네. 유가가 하락하는 요인에 따라서 조금 압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결국은 모든 게 계약 관계고요. 뭐 당일날 사서 당일날 뭘 만드는 이런 일들은 기업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네. 한 석 달, 넉 달 뭐 이 정도 시간을 거치면은 외부 요인들이 좋아진 것들이 한국 물가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이나 10월 달쯤 되면은 물가가 좀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예상들이 좀 물가 상승률이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유가란 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험성은 있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어떻게 된다든지 또 사우디에서 뭐 증산을 별로 안 한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 또 유가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외부 요인들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9월 10월 달쯤에는 물가 상승률이 좀 줄어들고 네.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이런 양상들이 보이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네. 9월, 10월 달쯤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추석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9월, 10월 되면 좀 늦거든요. 그 전에 뭐 정부 대책이나 해서 물가가 안정화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실 이제 물가가 이게 이게 경제 지표들 중에서도 빠르게 반응하는 지표들이 있고 느리게 반응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네. 투자 같은 지표는 금리 상승이나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지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지만 물가 같은 것은 결국은 생산 과정, 그냥 밸류 체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생산이 단계 거치면서 네. 물건이 하나가 나오게 되고 그에 따라 원가가 산정이 되고 가격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물건 가격을 급격하게 바꾸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학자들은 물건 가격이 굉장히 잘 안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천천히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상황상 인플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거나 줄거나 하지는 않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자체가 지속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정부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9월 달에 최대한 억제를 해서 10월, 11월까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차근차근 잘 줄이겠다라는 그런 큰 배경 하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지만 이제 단기간에 뭘 잡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물건을 사는 특성상 특히 소비자 물가 지수란 거는 소비자가 사는 물건 가격인데 아무래도 마지막에 사는 물건이다 보니까 생산 공정이 길고 그에 따른 계약들도 길고 물건 가격들이 정해진 것도 여러 가지 연쇄적인 작용의 연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급격한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서민 실수요자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이러한 제도들은 다 서민금융이라고 이야기하죠. 서민금융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하고요. 여기서 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소득 기준으로는 부부 합산 7천만 원, 그다음에 자가를 소유해도 되지만 1가구 1주택이고 주택 가격이 4억 원은 넘으면 안 되는 이런 일종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변동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변동금리는 단기금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금 흔히 말해서 나라에서 어떻게 보자면 그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빠르게 올리고 있으니까 변동금리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기존의 변동금리로 빌렸던 분들이 갑자기 이자 비용 부담이 너무 늘어가고 이런 특히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런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은 감당할 만한 버퍼라고 이야기하죠. 그 자산이 없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신용 불량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도입을 통해서 결국은 변동금리를 조금 싼 실제 뭐 고정금리보다 약간 싸게 해서 흔히 말하는 대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서민금융, 흔히 말하는 이런 서민 계층의 안정을 위하는 어떤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민 계층의 안정을 위하는 건데 이번에 전세 자금은 빠져 있습니다. 진짜 서민들은 소외됐다는 비판도 있어요. 사실 이게 전세 자금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고정금리로 대환을 한다고 이야기하죠. 채권을 바꾸게 되면은 보통 10년 만기로 자기가 돈을 갖게 됩니다. 10년, 15년, 뭐 20년까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네. 전세 대출은 2년짜리 대출이죠. 2년짜리 대출이기 때문에 10년 만기로 상환하는 것, 2년 만기로 갚아야 될 것을 10년 만기로 바꾼다는 건 사실 조금 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변동금리 일반 전세자금 대출 작년까지 변동금리를 많이 빌렸는데 올해부터는 신한은행 뭐 이런 데이터들 보면은 고정금리도 많이 빌리고 있거든요. 네. 변동금리라는 거는 계약상의 탄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계약 자체가 2년 만에 해야 되고 2년 만에 상환을 하고 다시 빌리는 이런 어떠한 제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제도, 그러니까 서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떠한 그 주거 안정을 위해서 중요한 대출이긴 하지만 어떤 제도적인 특성상 지금과 같은 서민금융, 그러니까 고정금리, 장기 고정금리로 바뀌는 이러한 제도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다. 아마 이러한 고려가 있어서 빠지지 않았나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39세 이하 청년에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저소득 청년 지원을 명분으로 하면서 이 부부 합산 연소득을 6천만 원 이하로 이렇게 정했는데 이걸 두고 좀 불공정하다 이런 논란도 있어요. 사실 이제 금리 우대 그러니까 비율이 문제이긴 한데 사실 지금 원래 그냥 일반적인 대상은 3.8%가 최저 하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상단 4.0%까지 가는데 이제 청년 계층에 대해서는 7%까지 내릴 수 있는 한 0.1% 정도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물론 이제 대상 자체, 그러니까 청년층에 혜택을 준다는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사실은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0.1%포인트 금리 차이를 가지고 뭔가 청년층에 적극적인 우대를 준다. 예전에 뭐 청년층이면 주식이라든지 코인 투자한 것에 대해서 다 원금 상환에 대해서 문제를 안 만들겠다 이런 논의와는 좀 다르고 결국 금리에 조금 혜택을 주겠다는 정도라 이 제도 자체는 아마 흔히 말하는 청년층 우대는 당연히 있긴 있지만 제도적인 우대는 있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우대 금리가 적용된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 확진자는 13만 1,518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 집계치에 14만 6천여 명보다 15,000명가량이 줄었지만 중간 집계로만 보면 사흘째 1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4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한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리 두기 해제 전보다 우울과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줄고 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비율은 코로나 이전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이후 국민 정신 건강 실태를 살핀 첫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전국 성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두려움 정도는 지난 2020년 3월 분기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우울 그리고 불안과 같은 부정적 지표는 실태조사 시작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같은 점진적인 일상 회복의 결과라고. 우울감 정도가 심한 우울 위험군 역시 16.9%에 그쳐 코로나 발생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살 생각률은 거리두기 해제 이전이나 코로나19 발생 초기보다도 여전히 높았는데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3배에 달했습니다. 우울감이나 자살 생각률이 높은 집단은 모두 30대로 1인 가구나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 집중됐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소득 감소나 실직이나 이제 혼자 사셔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어서 이에 정부는 찾아가는 상담소 등을 통해 국민 심리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지만 정신건강 서비스를 아는 국민이 10명 중 1명에 그치는 현실을 고려해 관련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프랑스 생강에서 바짝 마른 모습으로 발견이 된 흰고래 벨루가를 고향 바다로 보내기 위한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다로 이송하는 도중에 호흡을 멈췄고 끝내 안락사됐습니다. 보도에 유재복 기자입니다. 6시간 작업 끝에 그물에 안착한 벨루가가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길이 4m, 몸무게 800kg의 벨루가는 지난 2일 센강에서 발견됐습니다. 워낙 마른 데다 음식을 전혀 먹지 않아 홀로 헤엄쳐 고향 바다로 갈 수 없는 벨루가를 특수 냉장 트럭에 실어 옮기기로 했습니다. Et puis, ce que je sais, c'est qu'on lui a déjà fait une perfusion pour l'hydrater, pour lui permettre de bien tenir le coup pendant les quelques heures où il va être hors de l'eau, même si il est vaporisé régulièrement. 물 밖으로 나온 뒤 1차 검진을 마친 벨루가는 항구를 향해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호흡에 어려움을 겪었고 생명을 유지하기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상의 끝에 안락사시키기로 했습니다. En fait, cet animal avait une condition musculaire insuffisante pour respirer convenablement. 북극 지방에 서식하는 벨루가가 3,000km나 남쪽으로 내려온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귀한 손님을 고향으로 보내려는 노력에도 몸이 너무 쇠약해진 벨루가는 끝내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영국 런던의 하수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검출돼 보건당국이 긴급히 어린이 백신 접종을 결정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간 10일 런던 여러 지역 하수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런던에 만 1세에서 9세 어린이의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선 2003년에 소아마비 퇴치가 선언됐으며 런던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나온 것은 1984년 이후 약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서 이미 예정된 접종을 모두 마친 어린이들도 추가 접종을 하게 됩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은 올해 2월에서 7월 런던 하수 19개 샘플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116차례 발견했다며 이미 지역에서 확산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 해상에서 이주민 보트가 침몰해 약 50명이 실종됐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리스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그리스 카르파토스 섬 인근 에게해에서 이주민 보트가 조난됐습니다. 그리스 해안경비대 관계자는 사고 보트에 모두 80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29명이 구조됐고 다른 50여 명은 아직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또 다른 해양경비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구조된 이주민들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그리고 이라크 출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스 당국은 공군 헬리콥터와 해군함정 그리고 경비정 등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2차 장마는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강한 비를 퍼붓는 게 특징입니다. 새벽 동안 충청지방보다는 서울과 경기 남부지방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서울의 비가 대부분 그치고 부슬비 정도만 내리고 있고요. 정체전선은 다시 충청지방으로 남하했습니다.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으로 시간당 최대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우 피해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레이더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 북부지방은 비가 거의 그쳤지만 그 밖의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과 충청지방에는 띠형태의 강한 비구름이 머물고 있고요. 충남 보령에는 시간당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과 세종, 충청지방에는 호우 경보가, 영서 남부와 전북, 경북 북부지방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충청 북부에는 150mm 이상, 전북과 경북 북부에는 최고 100mm, 영서와 전남 북부에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 북부지방은 비의 양이 5mm 안팎으로 매우 적겠습니다. 비는 내일 이른 오전까지 이어진 뒤 차차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 동안 내륙의 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를 점검하는 등 주변 점검 미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네, 목요일 아침에 전해드렸습니다.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